상세 설계의 제품 구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제품 구성이나 앞에 그 PDM, PLM 소개에서는 제품 구조가 어떻다, 제품 구성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연결해서 제품 구조를 만든다, 그 다음에 제품 구조를 이용해서 제품 구성이 모듈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걸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 상세 설계에서는 이제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현할 때 생기는 제품 구조의 여러 가지 속성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구조라는 것은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그러니까 두 개의 부품 사이의 구성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두 개의 부품 사이 구성 관계가 있는데, 그것들을 쭉 연결해서 연결된 구성 관계를 쭉 연결하면 제품 구조가 생긴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트리 구조로 생기지만 우리가 공유까지 생각하면 네트워크 구조로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존의 이제 제품 구조, 컴퓨터를 사용하기 전에부터 사용하던 용어로서 보면 BOM, Bills of Material이라는 개념하고 똑같다. 이제 표현 방식은 좀 다르지만 같은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강조를 했지만 현대 PDM, PLM은 제품 자료를 제품 구조 중심으로 표현하고 제품 구조를 이용해서 전체 제품 자료를 통합하고 있다. 그래서 제품 구조가 우리가 현대 제품 자료 관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상세 설계 단계에서는 그 제품의 실제적인 조립 구조를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품을 만들고요, 부품 객체로 부품을 만들고 그것들을 제품 구조로 쭉 연결해서 실제 제품이 어떤 조립 구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떻게 조립품과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표현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상세 설계 단계에서 제품 구조의 구성 관계 위에 올려놓는 정보 중에 중요한 거는 소요 수량입니다. 즉 하나의 조립품을 만들기 위해서 부품이 몇 개 필요하냐 하는 게 이제 소요 수량인데, 그 소요 수량이 제품 구조상에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요 수량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그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형상을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디지털 모컵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상의 그 환경 하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확인도 해보고 그러는데, 이때 이런 제품 구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모컵이나 그런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어떤 응용을 고려할 때는 그때 제품 구조가 미리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제품 구성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제품 구조를 표현하는 방식이 처음에 만들어서 끝날 때까지 변형되지 않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제품 구조로 그냥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고, 변형품이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형품을 우리가 제품 구조 전체에 표현할 거냐, 사실은 이제 변형품을 제품 구조 전체에 표현하면 항상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항상 제품 구조를 결정할 때 유효성,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항상 가지고 제품 구조를 결정해야 되니까 관리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변화가 많이 심한 우리가 제품 구성을 위한 모듈에 적용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미리 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제품 구조를 이제 이루는 구성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품 구조라는 것은 두 개의 부품, 어떤 제품에 참여하는 두 개의 부품 사이의 구성 관계들이 쭉 연결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그 원자적인 관계는 구성 관계죠. 그래서 구성 관계를 표시를 하면 그것들을 모으면 이제 제품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 그러면 객체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우리가 전부 다 지금 부품도 그렇고 기술 문서도 그렇고 전부 다 정보 시스템 내에 객체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제품 구조도 객체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구조를 객체로 표현을 할 때는 그 화면에 보는 것처럼 두 개의 연결, 앞에서 이제 객체를 표현할 때 속성들이 중인데, 속성 중에 어떤 특별한 속성은 어떤 링크, 연결을 표시하는 속성이 있었죠. 그 연결 두 개를 사용해서 우리가 구성 관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품 구조 객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제품 구조의 어떤 구성 요소를 표현하는 그런 구성 관계를 하나씩 표현하고 있는 객체를 딱 보면
그 조립품을 연결하고 있는 보통 이제 페어런트 파트라고 그러거든요. 조립품을 연결하는 링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하위 부품, 그러니까 부품을 연결하는 링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에서 보면 여기 보면 페어런트 파트 넘버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속성은 그 child 파트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런트 파트가 바로 조립품을 지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hild 파트가 그 부품을 표시하고 있죠. 그럼 그게 하나의 구성관계를 표현했고, 요것들이 바로 제품 구조 객체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 제품 구조 객체를 여러 개 모아서 이제 제품 구조를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예에서는 이제 거기 버전까지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설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버전까지 표시했는데, 하여간 페어런트 파트에서 조립품을 표시하고 차일드 파트에서 그 부품을 표시하는, 그렇게 해서 제품 구성 하나를 표시한 게 바로 제품 구조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제품 구조 객체는 이렇게 두 개, 그 구성관계에 참여하는 두 개의 부품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다. 그게 제품 구조를 표현하는 객체가 되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관심 있는 모든 현실의 대상, 부품, 기술 문서, 제품 구조를 다 컴퓨터 안에 표현할 수 있는 객체로 다 변화시킬 수 있었고, 이 객체들 간의 연관관계를 이용해서 제품 구조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관관계를 이용해서 부품, 기술 문서, 제품 구조를 컴퓨터 안에서, 정보 시스템 안에서, PDM, PLM 안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제품 구조를 이제 표시하는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탁자에 보시면 탁자를 이제 표시하는데, 탁자에 다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그 탁자의 이제 하위 부품으로서 상판이 있고, 탁자의 하위 부품으로서 다리가 있죠. 그런데 그거를 다리를 하나씩이라고 생각해서 4개를 쭉 이제 연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실은 이제 그걸 그림에서 보면 그 카피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카피한 건 아니고요. 하나의 부품에 연결을 여러 개 갖습니다. 연결을 뭐 4개가 사용되면 4번 연결을 시키는 거죠. 제품 구조 연결을. 그런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똑같이 표현을 하는데, 그 연결을 하나만 하고 거기에 4라는 숫자, 이게 바로 이제 소요 수량이죠. 소요 수량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제 진짜 하나씩 부품이 4개 있다. 그러니까 다리가 4개 있다는 걸 표현한 거고요. 링크 4개를 가지고, 제품 구조 4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아래는 제품 구조는 하나만 연결해 놓고 거기에다가 숫자로 4라고 표시를 해 놓은 거죠. 그러면 사실은 뭐 아래가 더 편할 것 같이 보이죠. 아래가, 왜냐면 그 링크가 하나밖에 없고 거기에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특정한 경우에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디지털 목합이라는 거는 어떤 그 3차원 형상을 실제 가상의 세계에다가 실제 3차원, 실제 제품을 어떤 가상의 세계 3차원으로 표현하고, 그걸 여러 가지 이제 뭐, 애니메이션을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러한 가상의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트랙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을 디지털 목합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이라는 거는 이제 그 슈라는 부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슈니까 신발이죠. 그래서 트랙을 구성하고 있는 슈가 한 20-30개가 쭉 연결돼서 결과적으로 이 트랙을 만드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소요 수량을 가지고 하면, 트랙이라는 조립품이 있고 트랙에 슈가 하나가 있고 거기에 쭉 제품 구성 하나 연결한 다음에 수량을 30이라고 쓰면 좋겠죠. 굉장히 편하죠. 단순하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 구조를 표현하는 방법, 제품 구조의 소요 수량을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인데, 반대로 또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슈하고 그 트랙이라는 조립품하고 사이에 그 30개가 예를 들어 슈가 필요하면 30개의 제품 구조를 만드는 거죠. 쭉. 그 각각은 하나씩 표현하고 그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뜻 보면 30개를 쭉 다 연결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면 그 슈가 같은 슈가 아니라 이거죠. 3차원 3D로 보면 슈가 각 위치마다 다르죠. 그 각각의 그 30개의 슈가 각각 조금씩 위치가 다르죠. 그래야지만 이 3차원적으로 그릴 수 있죠. 그러면 그 정보를 어디다 표현할 거냐? 만약에 하나의 슈를 놓고 거기다 수량만 30이라고 적어 놓으면 그 우리가 보통 로컬 코디네이션, 그 위치좌표, 지역 위치좌표가 표현될 수가 없는 거죠. 각각의 슈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개를 제품 구조로 쭉 30개를 표현하면 그 제품 구조 위에 숫자를 적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은 이제 동차좌표라고 그래서 그 위치를 그 행렬로 표시할 수 있는 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쭉 저장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3차원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산업이나 어떤 응용에서 우리가 제품을 개발할 때 응용 중에서 3차원에 대한 응용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러면 소요 수량을 숫자로 적는 형태로 적으면은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각각의 부품을 각각 서로 다른 제품 구조로 만들어서 얘에서는 슈에 30개의 제품 구조 연결을 만들어서 거기에 각각 슈의 지역 좌표, 위치 좌표를 쭉 집어넣어야지만 나중에 응용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제품 구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앞으로 어떤 응용이 필요할 거냐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응용을 그런 3D CAD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응용 프로그램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이런 3D CAD라든가 3D에 대한 응용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미리 고려해서 제품 구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품 객체라는 걸 만들었죠. 제품 구조 객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그거의 연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구조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냐 컴퓨터 상에서. 그래서 그 연산이 크게는 뭐 2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가지인데 추가적으로 2개를 더해서 총 4개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추가입니다. 추가. 그래서 추가는 뭐냐면 하나의 제품 조립품이 있고요. 다른 이제 지금 부품이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 조립품에 대한 새로운 부품을 추가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객체 입장에서 보면, 제품 구조 객체 입장에서 보면 객체가 하나 생성됩니다. 그 대신 그 부품은 새로 생성되는 건 아니죠. 부품 자체는 부품 자체는 이미 있던 부품 리스트에 있던 부품을 조립품에 이제 제품 구조를 이용해서 붙이는 거죠. 그런데 부품 자체는 생성되는 건 아니지만 제품 구조 객체가 생성되는 거죠. 그게 추가입니다. 이제 삭제는 반대입니다. 삭제는 기존에 어떤 부품의 조립품으로 있던 것을 조립품이 아니라고 지워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부품 자체는 지워지는 게 아니죠. 부품 자체는 아이템 리스트에 그냥 있는데 그 조립품과 부품 사이에 제품 구조 객체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삭제 연산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품 리스트에서 부품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죠. 부품은 그대로 부품 객체는 부품 리스트에 있고 다른 부품, 내가 조립품하고 그 부품하고의 그 조립 관계, 제품 구조를 추가할 거냐 삭제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요 추가 삭제할 때 생성되는 거는 제품 구조 객체가 생성되고 제품 구조 객체가 삭제되는 거죠. 치환은 어떻게 보면 삭제와 추가를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부품을 그 제품 구조에서 조립품의 부품으로서의 하나의 부품을 조립 구조를 삭제해버리고 새로운 부품을 그거의 부품으로, 그 조립품의 부품으로 추가하는 거죠. 근데 왜 이제 추가 삭제를 안 넣냐면 치환을 하게 되면 삭제하고 새로 그 추가되는 부품 사이에 삭제된 부품하고 추가된 제품 구조에서 삭제된 부품하고 제품 구조에 추가된 부품 사이에 그 호환성 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환이라는 걸 사용하고요. 이제 버전업이라는 건 뭐냐면 여긴 버전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피입니다. 일종의 제품 구조로 카피예요. 그래서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부품을 하나 생성하는데 그 부품이 기존의 부품하고 똑같은 조립품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새로운 부품을 하나 만들면서 기존의 그 화살표로 표현된 제품 구조 객체를 복사하면 돼요. 제품 구조 구조를 복사하는데 단지 그 페어런츠, 아까 제품 구조 객체에서 페어런츠 부분을 새로 만드는 부품의 그 부품을 가리키게 하면 바로 그 버전업, 카피, 제품 구조를 카피한 새로운 부품이 생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품은 기존의 부품과 똑같은 부품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조립품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카피 또는 버전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 카피만 하면은 이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면
지금 기존의 부품하고 새로 생성된 부품이 똑같은 조립 부품을 갖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기존의 부품하고 새로 생성된 부품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카피를 한 다음에 부품 제품 구조를 카피한 다음에 뭔가 이제 변화를 주겠죠. 새로 개선된 걸 변화를 해서 그 결과를 이제 저장하면 기존의 부품하고 기존의 제품 조립품하고 새로 생긴 조립품이 서로 다른 게 생기겠죠. 하여간 예를 들어서 뭐 기존의 부품이 하위 부품이 100개가 있었다. 근데 하나만 고칠 거다. 그럼 그걸 새로운 조립품을 만들 때 다 새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카피한 다음에 그 하나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때 이런 버전업 또는 부품 구조를 카피하는 이런 연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품 구조는 추가, 삭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품 리스트에서 부품을 추가하거나 삭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제품 구조에서 조립품에서 그 해당 부품을 조립 관계에 있던 조립품의 부품으로서 조립 관계에 있던 그 조립 관계를 삭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삭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라는 것은 부품을 새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부품을 어떤 조립품의 하위 부품으로 추가한다. 그래서 조립 관계가 생기는 제품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추가와 삭제가 기본이고 좀 더 확대해서 치환이라는 것은 삭제와 그 추가를 연속으로 해서 그 삭제된 부품하고 추가된 부품 간의 호환성 문제를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버전업 카피는 기존에 있던 조립품의 제품 구조를 새로 만드는 그 부품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페어런츠 부분만 바꿔서 새로운 부품을 가져오면 그 제품 구조가 똑같은 부품이 생성된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설계 변경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런 네 가지 제품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품 구조 안에서 검색 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구조 안에 어떤 부품이 있는데 지금 이제 오렌지색 부품이 하나 있는데요. 이 부품으로부터 제품 구조상을 검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get parents가 있어요. get parents는 뭐겠습니까? 자기의 바로 위에 있는 자기를 부품으로 가지고 있는 바로 위에 그 부품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오렌지색 바로 위에 지금 두 개의 부품이 있으니까 그 부품을 위쪽으로 제품 구조 위쪽을 타고 올라가서 조사를 해보면 그게 바로 이제 get parents고요. get child는 반대로 내가 하위 부품 1단계 하위 부품 바로 나의 하위 부품으로 갖고 있는 부품을 찾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회색 화살표로 찾아가면 두 개의 하위 부품, child 부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where used는 뭐냐면 바로 위는 아니지만 위에 어떤 특정한 상태, 여기서는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아마 제품 구성 정도 되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나랑 위에 쭉 제품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제일 높은 또는 특정 위치의 부품들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딘가에 이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품이 사용되는 제품 구성이 뭐야 할 때 바로 where used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where used는 바로 그러니까 get parents는 아니지만 위에 있는 상위 부품 구조를 쭉쭉 쫓아가면서 특정 제품 구조에서 예를 들어 제품 구성 단계든지 그런 데서 이 부품을 사용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expand all, collapse all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디렉토리 구조, 컴퓨터 디렉토리 구조로 보면 이렇게 클릭하면 디렉토리 구조가 쫙 펼쳐지죠. 아래 하위 구조가 쭉 그것처럼 제품 구조를 이렇게 아래로 쫙 펼쳐주는 제품 구조 하위 구조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expand all이라고 그러고요. expand all이라는 것은 하위 제일 마지막까지 다 펼쳐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뭐 가장 한 단계만 펼쳐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컬랩스라는 것은 그걸 이제 다시 닫아주는 거고요. expand with effectivity라는 것은 우리가 변형품을 배웠죠. 그래서 변형품일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유효성, 그 조건을 집어넣었을 때 그거에 맞는 것만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expand with effectiv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expand with effectivity는 변형품일 경우에 그 조건에 맞는 유효성에 맞는 제품 구조를 보여줄 때 사용됩니다.